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네, 그럼 이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정말 건축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며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르꼬르비제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를 회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지 각자 짧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자장님부터? 얘기하겠죠? 네. 꼬르비제는 저는 이제 그 건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건축책을 좀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언젠가요? 제가 뭐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몇 학년? 근데 책 별로 없지 않았어? 책이 별거 없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한 2학년? 2학년. 2학년, 1학년? 뭐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국내 건축 관련한 책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뭐 서현 서현 씨의 교수님의 책이라든지 네, 네. 뭐 윤준 교수님 책도 그때 있었고 아, 그때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상당히 빨리 움직이셨구나. 아, 저 본 것 같아요. 흐름인가? 네, 그 책이 네. 있어요. 되게 정리를 막 하신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보통 학교 도서관에서 다 있어요. 현대 건축의 흐름? 현대 건축에 하는 그 책이 아, 그런 네. 책들을 이제 보다 보면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내가 건축과를 가려면 르꼬르비제의 책은 꼭 읽어보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 건축을 향하여라는 책을 꺼내가지고 그 야자 시간에 이걸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네.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속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사실 왜? 왜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하나도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 시점에서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생 때 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선생님과 뭐 그 학습 교재들이 쥐어주는 모더니즘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때 이해하는 모더니즘은 뭐냐면 사실상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모더니즘이었어요. 야, 난 고등학생 때 그런 걸 봤단 말이야? 아니 왜 우리가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게 보면 네. 근대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주어진 소설이죠. 그렇죠. 아, 근데 시대에 만들어진 그쵸. 매체들이니까 그쵸. 근대를 대체- 비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근대 시대에 쓰여진 매체들은 대체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지 근대성 자체를 담고 있다고 그쵸, 하기는 어렵다. 근데 네. 이 건축을 향하여라는 책은 근대성 자체의 미학화를 드러내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근대성의 태제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모더니즘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수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닌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예. 모더니즘이라면 뭔가 이 근대성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너무 사람은 찬양하니까. 근대성을 찬양하고 있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고등학생 때는. 그렇게 주어지는 그림들이 되게 그때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네. 고르비제가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의 보지 못하는 눈인 제가 선박과 차량과 비행기의 이미지들을 보는데 그때의 우리의 일반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건축이 아니고 정말 기능에 대해서만 합리적으로 맞춰진 공산품이다. 그래서 네. 건축은 그런 공산품이라기보다는 약간 수공예품 같은 거야.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쵸. 건축은 예술이고 그런 자동차와 그런 선박 같은 것과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공학에서 좀 더 공학에서의 예술로. 그런 건 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고르비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공학적 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건축, 그런 기계와 같은 주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동차의 내부 공간과 주택의 내부 공간이 병치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다 보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네. 생각하던 건축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되게 당황을 하고 어쨌든 이제 읽어는 봐야지 하고 끝까지 읽어봤지만 네.
그 뒤에 나오는 그 꼬르비제가 제시하는 그 집합주거의 이미지들이 너무 막 약간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려는 실망했던 건축은 내가 하려는 이게 건축과 너무 이게 다르다. 아닌데 근데 너무 이게 되게 거장이라고 그거래. 하니까. 이게 되게 핵심이고 이게 되게 꼬르비제라는 존재가 음, 우리의 그거래. 약간 정신적인 지주 같은 존재래. 음. 그러니까 이 책의 텍스트와 제가 네, 제가 지향하는. 지향하고 있는 제가 그때 시대의 건축가 선생님들의 텍스트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키워왔던 어떤 이상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가 고등학생 탁 던져지는 자장님의 거죠. 그쵸? 이건 아니야. 실망이 이건 뭐지? 느껴지네요. 왜 이런 걸 난 주는 왜 이런 거지? 새끼가 거장이지? 그래서 그 책을 덮고 제가 다른 책을 다니엘 리베스킨과 프랭크 게리를 읽었어요. 사실 아, 고등학생 때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시절에는 약간 그런 그 사실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물이 주는 굉장히 강력한 그 예각의 이미지에 엄청나게 현혹되어 있는 아, 상태였기 때문에 스펙타클해. 그렇죠. 고르비제의 이 삭막한 건축으로는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참 저도 이번에 네.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콩자갈님이 이거 발제를 준비하게 되니까 저희도 뭐 조금씩 읽고 오잖아요. 아, 네. 근데 학부 때는 미스가 참 좋았는데 네. 이게 세상을 좀 알고 꼬르비제를 읽으니까 네. 약간 이게 뭔가 시대를 관통하는 뭔가 있다는 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자장님이랑은 좀 달라서 네. 고등학생 때 별로 건축 책은 정말 안 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서점에 별로 없었고요. 음, 그래서 사실 제가 서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건축 책이 딱 2권이었는데 그 시절에 저는 또 지방 사람이니까 그때 그 서영 교수님의 건축 음악처럼 듣고 뭐처럼 보다지? 미술처럼 보다. 미술처럼 보다? 이제 되게 그런 시적이네. 네 그런 책이 네.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렇게 독서를 하고 건축가를 왔다는 게 참 위험한 선택인데 뭐 별거 모르고 왔네요 생각해보니까. 다 모르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막 모아놓은 작품집이었는데 음, 뭐 전반부는 해외 거, 후반부는 한국 거 이렇게 네. 나눠져 있었는데 그 전반부에 롱샹이 있었죠. 아, 그때 그래서, 꼬르비젤. 그때 하필이면 꼬르비제 롱샹을 처음. 저는 꼬르비제 롱샹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롱샹을 마지막에 보잖아요. 그쵸. 보통은 빌라 사보아의 이미지를 먼저 맞습니다. 보게 먼저 되죠. 보게 되죠. 그래서 저 롱샹을 보고 그리고 그게 정말 이렇게 정말 시대 구분이고 뭐고 없이 그냥 예쁜 교회들을 다 모아놓은 그거여서 막 피터 줌터의 그 그러니까 뭐 책 얼마나 글도 있고. 꼬르비제가 뭐 중요한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거고 그냥 이미지만 딱 되게 뭔가 뭘 버섯 같은 게 하나 있어. 막 그냥 진짜 버섯같이 진짜 버섯처럼 생겼죠. 생겼잖아요. 송이버섯? 그래서 버섯 같이 생겼네 이러고 넘어갔다가 실제로 꼬르비제를 처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거는 저희 같은 경우 3학년 때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르비제에 꼬르비제 제자의 제자분이 계시죠.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오죠. 기회가 오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3학년 때 꼬르비제 건축론 저희가 오늘 발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네. 그 논리로 설계를 한번 해보게 되죠. 정확하게는 꼬르비제 건축론이라고 볼 수는 좀 없죠. 네, 네. 근데 제 기억으로도 그 교수님한테서 그 파르테논의 평면과 이런 그 여기 건축을 향하여 나와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오히려 반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식이었잖아요. 뭐 1.2m의 벽이 나와 같은 진행 방향으로 있을 때와 내가 이렇게 네. 마주보게 됐을 때 감흥이 어떻게 네. 다르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2학년 때 설계하면서 그런 거를 충분히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제 주제가 그거였어서 1.2m의 두께 얼마인 벽이 주는 감흥? 막 애초에 꼬르비지에가 그 보일러님의 몸속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 저는 2학년 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는 2학년 때 또 다른 저랑 선생님이 학년이 계셨구나. 다르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한옥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한옥에 있는 모든 벽들을 분석하면서 이 각 벽들이 어떤 네. 스펙으로 돼 있고 그게 어떤 길이일 때 어떤 느낌을 주고 이제 그거를 완전 번안해서 주택을 짓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하는 거지. 이걸로 어떻게 다 했다고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그거는 같아요. 기본이다. 당연하지. 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네, 어, 그쵸? 근데 어,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꼬르비제를 되게 파편적으로 보게 된 거고 완전 원본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꼬르비제에 대한 네. 뭐 생각과 뭐 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됐었으니까 이렇게 싹 기분 좋지 않았다라고 일단 종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하나는 3대 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3대 거장.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될 3대 거장으로. 3대 근데 지금도 만약에 이거를 듣는 이 네. 중고등학생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저희 소망. 딱 들으면 네. 3대 거장, 아니 4대 거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거장의 텍스트라기보다는 이미지들을 가장 먼저 보게 돼요. 가장 먼저 보게 되고 거기 그 이미지들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를 사실 그때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아. 막 저도 처음에 맞다. 근데 약간 거장, 그러니까 몇 대 거장 이러니까 좀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만화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네, 약간 네. 막 4대 천왕 이런 느낌의 4대 천왕. 맞아요. 지금은 유인 만화 같은 걸로 많이 나와죠. 꼬르비제도.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너무 지나치게 크다? 지나치게 크게 만드는. 막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콩자갈님은 어때요? 저는 꼬르비지에를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고등학교 때는 책을 많이 안 읽고 진짜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과를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죠. 그 건축 책을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우연히 건축을 하는 어떤 선생님께서 이 책은 그래도 읽어봐라. 그리고 이걸 읽어야 뭔가 자기소개서 쓸거리도 생기고 약간 입시 때문에도 읽었던 것도 있어요.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고등학생 때 이 책을 읽은 거예요? 행복의 건축을 읽었으니까. 행복의 건축을 네, 읽었다? 그러니까 건축을 향하여를 읽은 건 아니고 행복의 건축,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빌라 엄청 사보아가 크게 엄청 크게 2페이지에 걸쳐서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걸 보고 그러니까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고 꼬르비지에 정말 대단하다. 아니 1931년에 찍은 사진이라는데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주택을 그 시절에 저렇게 했다는 게 대단한데? 약간 이미지만 보고 일단은 현혹이 됐어요. 빌라 사보아에 현혹이 돼서 나중엔 심지어 무슨 건축 스케치 학원에서 빌라 사보아를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르비지에가 사실은 그 순수한 조형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흰색의 면을 사용했는데 근데 이거 아까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보석과 같이 보일 수도 있는 흰색의 이 전분을 막 발라가지고 면을 평평히 맞추고 이거를 노동자들이 겁나 열심히 해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꼬르비지에가 주장했던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알랭드 보통의 그런 신랄한 까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빌라 사보아에 살던 가족 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빌라 사보아에서 비가 새는 바람에 폐에 뭔가 염증이 생기는 물이 차는 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소송에 걸릴 뻔했는데 세계대전이랑 맞물려서 꼬르비제가 아주 잘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이열한 얘기를 읽고서도 저는 빌라 사보아의 이미지에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꼬르비제를 기억했고 건축과 다니고 1, 2학년 때인가 건축 향하여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 말을 딱 보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자동차, 비행기 막 이런 걸 딱 던지는데 도대체 이게 왜 건축이랑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발제 준비를 하면서 좀 내가 달라졌구나를 느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꼬르비제가 달라 보인다. 이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있다가 커서 보니까 꼬르비제 같은 삶이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 때는 건축을 좀 낭만적으로 접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그런 있죠. 측면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네, 저희가 학생이 되었던 그 시점의 특징일 수도 있고 요즘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물이 가지는 부동산적 가치라던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가 어떤 수익성을 내면서 실은 건물이 우리가 학부에서 배울 때는 순수하게 서 있는 어떤 조형 아니면 그 건축? 네, 그런 걸로 얘기가 됐다면 실제로 살면서 보면 얘는 수익성을 내야 되는 뭐랄까 상품이죠. 상품처럼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네. 본다면 상품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졸업을 해야 사실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건물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 때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야 이렇게 말했을 때 너무 폭력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나중에 이렇게 살아보면서 뭐 아파트 지어지고 네. 그런 부동산 이런 거 보다 보면 기계 정도로 디펜딩을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거의 동전 같잖아요. 저는 가끔 동전이죠. 이렇게 아파트 지어지는 거 보면 저는 또 특히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거 보면 그거 완전 동전이에요. 그냥 그거는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지방 도시가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한 정말 마지막 발버둥 같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찍어내는 것처럼 지방 도시가 아파트를 막 찍어내서 서울 사람들이 투기를 하게 조장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지역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면서 그래 기계 정도로 디펜딩 했으면 살기 위한 기계 정도로 디펜딩하고 건축가가 그거를 충실히 해서 이게 저 정도의 투기까지 안 가게 했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투기. 한편으로는 전 이제 이 고르비제랑 지금 현재 고르비제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그 간극이 네. 기계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기계를 은유하잖아요. 이건 뭐는 기계 같다. 이거 약간 기계 같은데 이건 사실 기계야. 건축은 기계야 라는 것도 은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기계라고 지칭했을 때 기계가 쥐고 있었던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미래를 쥐고 있는 거였고 그렇죠.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뭔가 이 기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 달팽이 집을 정말 정말 최소한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완전한 기계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그 강력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었어요. 기계 자체가 낭만의 대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 1920년대 그쵸. 당시의 기계라는 기계가 것은 네. 되게 프로미싱하는 거죠. 이상과 낭만의 대상이었어요. 네. 지금의 IT와 디지털이 그런 것처럼 건축은 그렇죠. 디지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건축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마치 IT나 뭐 그 영화 뭐죠? 매트릭스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건축에 대입하는 네. 그런 것들처럼 환상적이고 그렇죠. 기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환상으로서 기능하는 은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제가 건축은 기계라고 얘기했을 때 기계가 결국 우리는 기계를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내러티브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터미네이터 같은 이미 그쵸. 그런 90년대, 그런 80년대 것들을 지나면서. 지금 입고 있는 세대들한테 기계는 그렇게 좋은 은유의 대상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기계를 약간 IT, 디지털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더 저는 낫겠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네. 구조가 지금 결국에는 그 디지털과 IT로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은 뭐 주택은 살기 위한 알파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괜찮게 인공지능. 들리잖아요. 갑자기 괜찮게 들리네요. 주택은 인공지능이 알파고.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살기 위한 인공지능이다. 그럼 뭔가 되게 주택 잘 자체가 맞춰줄 인공지능이 것 되어야 같아요. 한다. 네. 근데 워낙 그 열악했던 주택들이라서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쵸. 중요했고 표준이라는 것조차 없었고. 네, 그 기능 자체에 충실하지 못한 집이 너무 많아서 우리 꼬르비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살기 위한 기계다 이렇게 얘기했던. 네. 그 시절의 어떤 현실을 생각해 보면 파리라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도 못 뜰 정도로 비참하고 더러운 골목과 집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꼬르비제가 봤고 거기서 약간 미래를 이렇게 짚어 나가야겠다라는 걸 봤을 때 볼 수 있는 은유의 대상은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에 사실 그러니까 저는 코딩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 건축가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내가 너무 디지털에 너희들은 떨어지나? 뭐 아직도 이런 생각이 아날로그한 드는데요. 세계에서 살지.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네. 주택은 살기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아니, 아, 장난이고요. 아니, 코드를 가끔 공부하면서 이렇게 코드를 치고 있노라면, 그러니까 이 작업의 어떤 정확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네. 자동성, 자동성.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작업들은 사실 우리가 막 계획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디자인만 하는 건 아니고 네. 막 지지부진한 반복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막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가? 그리고 사실 이거는 되게 많은 영역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의 경우에는 어, 건축 회사가 있고 현대 사회에서요. 건축 회사가 있고 뭐 시공사가 있고 또 뭐 시행사도 있죠. 네. 건축주도 있고 그 프로젝트마다의 사이즈들도 다 다른데 네. 아, 저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많이 자동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꼬르비제가 어떤 자동차, 비행기, 선박 보면서 왜 건축은 이렇게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요즘 가끔 느끼고 있고 한편으로 이제 뭐 저희의 친구들 중에서도 IT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죠.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이 왜 아직 자동화가 되지 않는가? 거기에 자동화를 하는 비용 대비 나오는 이득이 없어서 네. 아직 개발자들이 달려들지 않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쩌면 뭐 건축이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 후위에 있는 후위에 기술이에요. 있죠. 그러니까 뭔가 네. 기술들이 먼저 발전을 하고 네. 건축은 좀 늦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건축이냐 혁명이냐 파트에서 꼬르비지에가 마지막에 끝내는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끝내요? 잠시만요. 네. 건축이냐 또는 혁명이냐. 그 다음 말이 혁명은 피할 수 있다. 라는 말로 끝나요. 그러면 꼬르비지에는 건축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너무 건축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꼬르비지에가 정말로 긍정적이었구나. 이런 우리 생각. 모두 같이 이 정도 주택을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레비시한 어떤 막 대단한 뭐 이런 걸 막 가질 필요 없이 우리 다 같이 이 정도 딱 자동차를 하나 되게 합리적인 자동차를 하나 가지는 것처럼 합리적인 집을 다 같이 한 채 가지면 모두 다 같이 스네일 하우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계층 간의 그런 구조 없어지고 우리는 최소한의 주택에서 최대한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네. 세계를 맞이하고 혁명 같은 건 없어진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주택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서 대량 네, 대량 생산 주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현재도 우리가 직면해 있는 주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주거 문제를 각자 어떻게 진단하는지, 아까 그 스네일 쉘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무엇이 되면 좋을지를 각자 생각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꼬르비지에는 그게 진짜 언젠가는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자본주의가 따라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사실은 생각을 못 하셨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모든 건축가들이 꼬르비지에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이제 타협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도 뭔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근대성이 되게 온고잉하는 프로젝트다. 네. 근대성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 근대성의 자유는 근대성이 쥐어주는 이상향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것.
그래서 말 좀 뭐 쉽게 해줘. 그 말로 어려워. LG 광고에 보면 어. 삼성인가요? 네.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 그러니까 꼬르비제가 그리고 있는 주택은 기계다라는 그 은유의 궁극의 그 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기술이 인간을 인간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리라. 한다. 그게 지금 스마트 도시, 스마트 주택, 스마트한 주택 단지 이런 것과 쭉 이어져서 연결되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의 기획이죠? 누구의 기획? 기획은 누가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개인이 그런 기획을 시작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런 정신이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해계적인 식의 얘기일 수 시대 있겠지만 정신. 시대 그죠? 정신. 그 시대 정신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김시대 것들을 씨. 에스프리 주장해 정신. 왔잖아요. 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시대 네. 정신이야. 아,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게 하는 그 무엇. 근데 유명한 그게 이제 모두에게 그게 먹히는 의미가 됐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딱 떨어집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효율들이 이렇게 하면 극복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째는 시대 정신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못마땅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뭐야? 시대 김시대 씨. 그러니까 되게 마치 어떤 이 기획자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기획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은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근데 그 기획자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은. 네, 종교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신이 계신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 시대에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공유하고 있는 근대성이 있다는 거죠. 근대성이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때 보통 네. 그렇게 아.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근대성을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근대성을 구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는 대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럼 그 시대 정신에 동의하는 그 어떤 무언가의 사람 무리들이 아직까지 그거를 근대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계속 활동을 아직까지 뭔가 이어지고 하신다는 있다는 거죠. 거죠. 그게 네. 이제 뭐 스마트 주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쭉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해요. 이제 기계에서 IT나 디지털로 그냥 변화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렇죠. 사실은 비슷한 네. 비슷한 정신이 그 네. 근대성의 정신이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게 근데 저장님은 제가 또 다시 논쟁과 분란의 아, 네. 논쟁과 분란을 시발점이죠. 네, 만들어 주세요. 네. 이게 저는 근데 이 문제를 기술의 발전과 자유의 구도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빈부격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기술의 발전이 빈부격차를 해결했냐, 해결해 왔냐. 그러니까 네. 근대성의 정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꼬르비제는 사실 자본주의를 어떤 동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의 빈부격차가 이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상태가 이 정도고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주고 개선해주면 이 사람들이 지금의 벌이로도 이 정도 집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집을 만들었을 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집이 하나씩 돌아가서 그들이 그만큼 삶이 개선됐냐? 그게 아니라 그 기술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또 다른 사업주들이었고 그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렌트를 물리게 됐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저희가 이런 아파트로 가득 차 있는 도시들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전혀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생산수단, 그 기술, 그건 전부 사업자들이 늘 가지고 있었고 늘 그 부르주아 계층들이 가지고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자본주의를 구조적으로 혁명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사실 네.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꼬르비제가 혁명이냐 건축이냐 우리는 건축을 통해서 혁명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논점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근데 근대는 그게 지식인들의 시대 정신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이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한 그냥 수단? 수단 같은 거예요. 네. 그냥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소비하게 만들고 계속 돈을 네. 쓰게 하고 뭐 저는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보다 그 앞에 나오는 광고에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보행기기를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어떻게 생긴 보행 거죠? 보조기기 약간 웨어러블인가요? 웨어러블이요. 웨어러블 뒤에 뭐 큰 박스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제 근데 약간 좀 감동적으로 광고를 꾸몄어요. 음. 네. 그러니까 양궁 선수, 그러니까 장애인 양궁 선수, 제가 성함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보조기구를 끼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로 걸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네. 그거랑 이분이 어렸을 때 처음 걸음마하는 그런 장면과 약간 계속 같이 병렬시켜서 보여주면서 되게 그런 감동을 자아내는 광고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네, 그게 어쩌면 기술은 자유롭게 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결국 그건 현대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고 그걸로 어떻게든 수익성을 낼 거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을 낸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돈 없는 사람들의 돈 많은 사람들에게로 그러니까 부가 이동한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떤 기술이건 그게 주택에 대한 기술이건 스마트 기술이건 무슨 기술이건 간에 현대 구조에서는 자본가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돼 있잖아요. 네. 자, 제가 이제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그때 말이 안 끝났었어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한 거냐면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네, 저도 저도 그렇게 보일러님의 이해했는데, 생각과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엄청 커질 것 같고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렇게 해서 근대성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네. 대량 생산 주택이든지 그 지금은 사실 대량 생산 주택은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스마트 주택이 돼서 최고 효율 주택, 그러니까 효율의 끝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 주택에 살면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뭐 아끼면서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주택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약간 지금 약간 변화된 형태이지 결국에는 그 근대성이라는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효율이라는 게 뭐에 대한 효율이죠? 보통은 수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효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썼어. 근데 이 숫자가 얼마만큼 줄어들었어. 그렇게 해서 내 통장에는 이만큼 쓸 것이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 뭐 그런 식으로 환원 가능한 효율의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종래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쭉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논리는 결국에는 기술이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논리가 결국 종래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태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그렇죠. 밀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해방되는 특이점이 올 거야. 특이점. 또 다른 개념이 특이점. 나네요. 네. 그 사람들은 그 특이점이라는 그 달콤한 그거를 통해서 야 그래도 너희들이 기업에 이렇게 몰아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 특이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겠어? 아니 근데 계속 논의가 그러니까 좀 산으로 그게 아니라 음. 그 제가 제기한 아. 그 문제가 건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다분히 네. 사회 구조와 경제적인 문제를 네. 이렇게 꼬아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꼬르비제의 경우에는 그거의 역동성을 그렇죠. 그거 어떤 전혀 걸 인지하지 배제하고 있는 못했죠. 거죠. 그랬던 그래서 네. 꼬르비제적 정신을 우리가 따르고 꼬르비제의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술주의적인 정신이 지금 들으시는 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빡셀 까는데 저도 사실 이 텍스트를 보지 못하는 눈. 사실 제가 보일러님의 오지, 얘기를 네. 하기 위해서 네. 이 얘기를 꺼낸 건데 그 대략 대신 까줘서 고마워. 결국에는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셨고 마지막에 건축이 그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가로 오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당.